민사소송법 10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수한 권리 보호의 필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일반적 권리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수한 권리 보호의 필요, 그러니까 개개의 소송 유형별로 특유한 그 권리 보호의 필요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행 소송에 있어서 특수한 권리 보호의 필요 살펴보죠. 자, 이행 소송은 이행 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청구 적격 살펴볼 때 이행 소송은 이행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 소송은 이제 현재의 권리 관계,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형성 소송은 형성 소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행 소송은 이렇게 이행 청구권을 그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이행 소송에 있어서 자, 이행 청구권에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행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행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아직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행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 청구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으로 한 이행 소송을 우리가 현재 이행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이행 소송을 현재 이행소라고 하고요.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우리가 장래 이행의 소라고 해요. 그 판결은 변론 종결 당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은 어떻게 보면 변론 종결 당시까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의 산출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판결을 선고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현재 이행소라 그러고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이행 소송을 우리가 장래 이행소라고 해요.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렇게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현재 이행에서는 소이익이 있죠. 당연히. 그죠?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현재 이행에서는 당연히 그 소이익이 있고요. 원칙적으로. 장래 이행에서는 소이익이 없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현재 이행에서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있고 장래 이행에서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렇듯 현재 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있는데 근데 또 예외적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부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장래 이행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래 이행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이익이 인정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소송의 특유한 권리보호의 필요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167쪽, 169쪽에서 이행소송을 현재 이행소, 장래 이행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현재 이행소 한번 보죠. 자, 현재 이행소는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167쪽 두 번째 줄이요. 다만 급부가 이미 실현되었거나 그러니까 이 이행 청구권의 목적이죠. 급부가. 그런데 급부가 이미 실현이 됐어.
내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게 이미 실현이 됐어. 또는 실익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을 했어요. 말소가 됐어요. 자, 이런 경우 소송의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이미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는데 무슨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은 뭐죠? 소유이익이 없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건물에 대한 명도를 구하는 건물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건물이 전소가 됐어요. 이제 지구상에는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은 뭐예요? 실익이 없는 소송이죠. 실익이 없는 소송.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현재 이행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있지만 소송의 목적이 다른 사유로 이미 달성되었다든지 또는 소송의 목적이 이렇게 소멸을 해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7쪽의 중간쯤에 우리 이제 판례 입장, 여기 이제 종종 이제 시험 같은데 이제 법원 무슨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란 이런데 종종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 판례가 동일한 부동산의 순차로 격려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등기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 경우 이제 B,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 부적법하다. 그래서 B,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B,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면 어떻게 되죠? A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순차로 격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B 앞으로,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각각 말소가 되면 A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우리는 성립요건주의잖아. 등기를 갖춰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 자, B 앞으로,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B와 C를 상대로 해서 이제 공동 피고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이때 최종 등기 명의자 C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뭐 따로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뭐 공동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때 자, 최종 등기 명의자인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다툴 수 없어요. 자, 이 경우 A는 소유권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 못하죠. 왜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적법한데 어떻게 소유권을 회복하겠어요?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춰야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B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간 등기 명의자인 이미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확정이 됐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면 중간 등기 명의자인 B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이거 무의미한 거 아니냐? 그럼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판례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이제 패소 확정되어서 이제 더 이상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 등기 명의자인 B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게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자체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A가 소유권을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목적은 사실 소유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소유권 회복이라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자체는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B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는데 C 앞으로 B에서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취득 시효 기간이 경과를 해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C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라. 이런 청구는 어,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죠. 또는 B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이러면 무효가 되죠. 근데 이때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C가 선의의 제3자인 거야. 이런 경우에는 B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무효죠. 그러니까 말소돼야 되지만 C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건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C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행인 경우도 있죠. B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사행위로 격려된 거예요. 그리고 B가 그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이걸 되판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전득자인데 선이야. 사행위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이 제3자가 C가 선의로 취득했어. 그러면 사행위 취소는 누구예요? B에 대해서만 사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죠. B 수익자, 악의 수익자 B만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자, 이때 우리 판례는 사행위 취소가 이제 대부분 이제 원상 회복을 구하는 그런 소송으로 제기돼요. 그 사행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원상 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행위를 이유로 만약에 이게 지금과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사행위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됐다든지 하는 사유로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배상을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원상 회복 청구에는 가액 배상 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종 등기 명의자 전득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사회행위의 상대방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즉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겠죠. 다만 이때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가액배상 판결을 하게 되겠지만 뭐 이런 취지에서 보면 뭐 판례 입장이 긍정 못할 바는 아닌데 글쎄 하여튼 판례 입장 자체는 판례는 계속 일관된 입장이니까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됐다 하더라도 중간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소이익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요 판례는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요. 사행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실익이 있죠. 사행위 같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 안에 가액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별도로 청구 변경하지 않고도 가액 배상 판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유지할 충분한 실익이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 판례 중에 그 등기가 이제 주등기가 있고 불기등기가 있어요. 주등기는 이제 어떤 독립된 순위 번호가 부여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그 순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사람대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순위 독립된 순위 번호가. 그다음에 뭐 근저당권 같은 경우도 1번 근저당권, 2번 근저당권, 3번 근저당권 이렇게 독립된 순위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요. 응? 저당권자가 변경된 거야. 원래 국민은행이 저당권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대캐피탈로 뭐 넘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1번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그 2번 근저당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1-1 이렇게 가지번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 1-1, 그다음에 또 이전됐다 1-2 이런 식으로 가지 번호가 붙거든요. 요렇게 가지 번호가 붙는 등기를 우리가 부기 등기라 그래. 그러니까 주등기는 이제 독립된 순위 번호가 붙고 이제 부기 등기는 가지 번호가 붙죠. 자, 이런 경우에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따라서 말소돼요. 주종 관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거죠. 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는데 뭐 굳이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되는 거지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건 소의 이익이 없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당사자가 주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부기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의 효력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때는 부기 등기만 따로 다퉈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주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주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부기 등기만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부기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168쪽 한번 보시죠. 168쪽.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소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홍길동이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홍길동이를 상대로 이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홍길동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 완전 알거지야. 자, 이런 경우 내가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죠.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겠어요. 그죠? 집행불능이죠. 집행불능. 자, 그러면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응? 비록 그 상대방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들 필요가 있죠. 첫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잖아요. 판결이 확정된 시점서부터.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이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확정 판결을 받아두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을 갖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소멸시효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다가 재산이 생기면 내가 또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행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채권인 경우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에도 무조건의 이행 판결을 구할 수 있다.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어떤 채무자가 이건 내가 그전에도 한번 여러 번 설명했었다. 그지? 추심 명령과 관련해서. 자, 가압류나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도 무조건의 이행 판결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내 채권자가 내 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뒀어요. 그리고 나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 자, 이런 경우 그럼 내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느냐?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압류나 압류라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해제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 가압류, 압류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지는 못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못해. 그렇지만 그 집행본원 승소 판결을 받는 것까지 금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가압류나 압류가. 그죠? 그것까지 금지시키는 건 아니죠. 가압류나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못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변제죠. 변제를 수령한다든지 해서 소멸시키는 행위는 못하지만 내가 확정 판결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가압류나 압류는 나중에 취소나 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응? 내가 이제 채권자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이익이 없는 게 아니야. 무조건의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소이익이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추심 명령을 발령받아서, 그러니까 내 채권자가
내가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내 채권자가 나에 대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확정됐어. 그래서 내 채권자가 이제 내 재산을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내가 홍길동에 대해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딱 발견이 됐어.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 추심 명령이잖아. 추심 명령을 받은 거야. 그럼 이 내가 홍길동에 대해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 권한은 누가 갖죠? 내 채권자가 갖는 거죠. 나는 채권자이지만 추심 권한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공사대금 채권의 이익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랬지. 그치? 그 당사자 적격은 누가 가지고 있어? 내 채권자. 추심 명령을 발령받은 내 채권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을 압류, 가압류된 데 그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추심 명령까지 발령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내가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이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제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68쪽 마지막 단락 한번 보죠. 한편 당사자는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만을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억 원 전부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한 6천만 원만 먼저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일부 청구라고 해. 일부 청구. 그래서 168쪽 맨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일부 청구도 소의 이익이 있으나 당연히 소의 이익이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어요. 어떤 경우냐? 다액의 채권을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분할해서 구하는 일부 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럼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이죠.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소액사건이라 그러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하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죠.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소액사건 심판 절차는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법원의 직권주의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액사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를 한 번만 열고요. 바로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요.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끝나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액사건으로 가면 내가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액사건으로 가고 싶어 하지. 근데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내가 이제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눴어. 그래서 맨 처음에 3천만 원 구하는 소송 제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천만 원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사건 심판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 채권액을 분할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이행의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장래 이행의소 한번 살펴보죠. 자, 장래 이행의소는 지금 이행기가 변론 종결 이후에 도래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장래 이행의소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장래 이행의소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기행위 있죠. 정기행위. 이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 본질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 정기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법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채권법 총론의 맨 앞부분에 보면 정기행위에 대해서 나와요. 교과서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정기행위란 이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 본질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정계행위라고 하죠. 자, 이 정계행위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내 결혼 청첩장을 주문을 했어요. 그럼 이 결혼 청첩장은 언제까지 나와야 돼? 적어도 내가 결혼식 하기 전에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아이 돌잔치예요. 그래서 돌잔치 청첩장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청첩장이 적어도 돌잔치 하기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전이 아니라 한참 전에 나와야죠.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직 뭐 결혼 안 했지? 요즘에는 청첩장도 이메일로 많이 보내대. 그다음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내는데 우리 이제 결혼식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종이로 청첩장을 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달 전에는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보내고 이러는데 벌써 한 1주일, 2주일 걸리거든. 그럼 이제 그 받아본 사람도 그전에 딱 받아보고 알아야 되니까. 어? 이런 게 정기행위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청첩장을 주문을 했는데 어? 이게 지금 결혼식이 다 됐는데요. 지금 아직 청첩장이 나오지를 않았어. 이건 결혼식 지나고 난 다음에 청첩장 나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 본질 조치는 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결혼 예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결혼 예복도 멋있게 턱시도 이렇게 하고 이제 제비꼬리 같이 말끔한 옷을 내 결혼식 할 땐 대여했죠. 빌렸죠. 어? 당연히 빌렸고. 근데 만약에 그걸 맞췄다고 치자고. 결혼 예복을 주문했는데 이게 나올 기미가 안 보여. 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계속적 반복적 이행 청구 한번 보시죠. 계속적 반복적 이행 청구에서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 불이행한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매달 뭐 얼마씩 지금 물품을 공급받기로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내가 매달마다 물품을 얼마씩 공급받기로 했는데 저쪽 업체에서 1월, 2월, 3월까지는 잘 보내줬어요. 근데 4월, 5월 달 보내주지를 않아. 자, 이런 경우에 4월, 5월 달분 지금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내가 돌려주세요. 물품을 어, 계약에 쫓아 이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건 현재 이행에서죠. 근데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이행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장래 이행 청구죠. 지금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 이행 청구에서 현재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장래 이행기 도래분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장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장래의 계속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경우가 오히려 흔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토지에 대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다른 용도로 내 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 사람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죠. 그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또 뭐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어 뭐 이득을 얻고 있다 그런다면 그, 그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와 관련된 게 각주 2번 판례예요. 각주 2번 판례를 아마 한번 보시면 각주 2번 판례가 어떤 경우냐면요. 각주 2번 판례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판례 내용이 뭐냐면 이 서울시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흔히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서울시가 그냥 도로 부지 무단 점유해서 그냥 막 사용하고 지방도로죠. 지방도로 막 사용. 국가도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도 사실 잘 몰라. 그게 예전서부터 그냥 도로 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해 놓으니까 아이고 이게 내 땅이었나?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자기 땅이지. 응?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냥 한 얘기고요. 하여튼 이 사안은 지금 서울시가 타인의 토지를 지금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지금 도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 그 더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는 사적 소유권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관계는 뭐예요? 내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임대료를 주지 않고 지금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를 상대로 그 무단 점유한 도로 부지로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그런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경우죠. 자, 이 경우 현재까지 어 무단 점유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건 현재 이행에서죠. 그렇지만 이게 인제 앞으로 언제 뭐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게 한 번 생기면 그다음에 뭐 도로가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도로 부지로 사용할 텐데 그럼 앞으로 계속 무단 점유하면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장래 이행 청구가 되겠죠. 그건 장래 이행 청구. 그래서 장래의 계속적인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경우에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인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다만 부분도 있죠. 다만. 다만 장래 시점까지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나 부당 이득에 의한 침해 상태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이 아까 내가 언급했던 그 사안에서 어떤 장래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시점을 특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 부당이득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명확히 예견될 수 있는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서 청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 뭐 "서울시는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 만약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를 지정해 줘야 된다고 언제까지. 만약에 그냥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주가 소멸할 때까지 그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요? 와, 떼돈 벌겠네. 그렇게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떤 특정 지점 그와 같은 어떤 부당이득 그와 같은 어떤 부당이득이란 침해 상태가 종속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특정 지점을 명확하게 이렇게 명백히 딱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서 그 장래의 그 특정 시점을 지정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관련된 판례가 각주 입원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주 입원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가 위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뭐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장래 시점을 서울시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정했단 말이죠. 그럼 서울시가 토지를 만약에 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구히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건가요? 이게 시점이 좀 잘못됐죠. 그죠? 서울시가 물론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상태가 종료하지만 서울시가 매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응? 서울시가 매수 안 할 수도 있죠. 반드시 매수해야 되나요? 그렇잖아. 서울시가 매수 안 할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도시계획이 새로 입안돼 가지고 더 이상 도로 부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로 부지를 사용 안 해. 이런 부당이득 상태가 종료되는 거잖아. 응? 그렇잖아요. 서울시가 꼭 서울시가 토지를 매수해야 반드시 서울시가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점이 이건 잘못 특정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래인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런 판례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 뭐냐면 그 두 번째 판례는 그러니까 169쪽 각주 2번에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인도 안 하면 인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인도 안 하면. 인도 안 하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팔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인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팔고 딴 데 갈 수도 있잖아. 어?
그럼 그때도 계속해서 매달 새로운 소유자가 들어왔는데 이미 그 토지 팔고 딴 데 간 사람한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점이 잘못 특정된다. 쉽지 않죠. 그럼 시점을 어떻게 이렇게 특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특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요런 사안에서는 장래 시점을 요렇게 특정해야 돼요. 어떻게 특정하냐면 피고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또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래 시점. 이 두 개는 확실하지. 둘 중에 하나까지 그 부당이득의 침해 상태가 존속된다는 건 확실하지. 그러니까 피고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또는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이 장래의 시점이 명백히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각주 2번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이게 많이 출제됐어. 그래서 또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출제된 건 또 출제돼요. 왜냐면 출제위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출제위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출제위원 들어갔던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출제위원 들어가면 기출문제집을 주는데 기출문제가 한 3, 4년치예요. 그럼 3, 4년 전에 출제했으면 잘 몰라 출제했는지 안 했는지 또 출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왔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도 출제위원 들어가 봐서 알지만 이게 어떤 저런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거 못 내요. 왜냐하면요. 출제위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큰 줄기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너무 지엽적인 거 보지 마.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설령 나와도 여러분만 틀리는 게 아니야. 다른 수험생들도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있죠. 이거 계속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 그런데 한 10년치 이런 기출문제는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했던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 취지의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왜냐하면 이게 출제위원이 생각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판례 중요하다. 이건 나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출제 가능성이 높지. 그 다음에 170쪽 한번 보죠. 170쪽.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네요. 그럼 170쪽 동그라미 3번서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